이제 퀀트 전략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철학인 거예요. 뭐냐? 항상 여러분들은 전략을 만들 때 뭘 추구해야 되느냐? 단순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단순함을. 자, 이게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원칙은 뭐냐? 그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님, 왜 전략을 단순하게 설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 건데, 사실 우리가 퀀트 헤지 펀드들도 말씀드렸죠. 과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이 펜티엄 3가 들어간 컴퓨터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만든 전략도 펜티엄 3 컴퓨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단순한 전략인 게 많습니다. 전략이 되게 단순합니다. 전략이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사실 누가 들어도 단박에 이해가 되는 전략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데이터 기반 전략을 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쓴 데이터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나 주가 같은 데이터를 우리는 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가, 재무제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설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재무제표랑 주가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재무제표랑 주가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랑 주가만 가지고 시장을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무제표랑 주가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왜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주가가 빠질까요? 그죠? 만약에 재무제표랑 주가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9.11 테러가 일어난 거는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코로나19 왔잖아요. 그때 주식시장이 급락했죠. 주식시장 급락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왔다는 게 재무제표에 영향을 줍니까? 안 주거든요. 안 줍니다. 근데 왜 주가가 내릴까? 사실 재무제표랑 주가만 가지고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느끼고 있죠.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글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글 쓰면 그 순간 주가가 급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거 궁금하면 계속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하면은 전략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랑 주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략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깊이 해야 됩니다. 데이터 과학자 관점에서 보는 주식시장은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기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뭔 말이냐면은 재무제표랑 주가만 가지고 주식시장을 우리가 전부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외부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인간의 광기, 정치, 그죠? 최근에 많이 느끼고 계시죠? 트럼프가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 주가가 폭락했다가 트럼프가 나와서 한마디 하면은 주가가 다시 오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데이터로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예측도 불가능해요. 트럼프가 어떤 말 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불가능하죠. 할 수 있다면 사기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전쟁이 난다.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애초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데이터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년치 데이터를 일별로 해봤자 5,000개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성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 좋은 부분이 있어요. 좋은 부분 뭐냐면은 정확도 관점에서 봤었을 때 주식시장은 100%다 맞출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별표를 한 5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우리가 100%다 맞출 필요가 없는 시장이고, 사실 그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예를 들자고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오르면, 그죠? 오르면 이거를 우리가 롱으로 먹고 내리면 숏으로 먹고, 그죠? 오르면 또 롱으로 먹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애 수익률 얼마? 해보게 되면은 연수익률이 거의 한 100만 퍼센트 나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연애 수익률 100만 퍼센트면은 이건 사기입니다. 그죠? 역사상 그렇게까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하느냐? 여기 계시는 워런 버핏 선생님, 그죠?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여기 있는 드러켄 밀러, 이분 전설의 트레이더거든요. 전설의 트레이더인데 이분들 수익률이 얼마냐? 이분들 연에 20%씩 버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들을 신이라 그러죠. 투자의 신이라 그럽니다. 이분들 보고. 그러면 연에 20%를 버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몇 퍼센트를 맞췄느냐?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답은 50% 미만입니다. 버핏도 많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드러켄 밀러도 많이 틀립니다. 엄청 틀립니다. 얘가 투자하는 모든 종목이 투자하는 것마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버핏이 투자한다고 오르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100%다 맞출 필요가 없는 시장이 뭐냐면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모델이 정확도가 100%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확도가 100%일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 전략이 100%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와서 누군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보고 이건 사기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너가 모델을 잘못 만든 거다 할 거예요. 왜냐? 애초에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오늘 어떤 말을 할 건지를 예측합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지 누가 압니까? 그죠?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인간들 마음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 투자라고 해서 100% 맞추는 거 없습니다. 100%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하면은 거의 한 50% 정도는 맞출 수 있고요. 50% 맞추면 어떻게 된다? 연복리 수익률 20% 이상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과학자 관점에서 데이터 과학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데이터에 외부 요인이 많다, 그리고 샘플도 적다 하면은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도메인 지식을 참고해야 된다. 도메인 지식은 뭐냐면요, 이 데이터가 속한 도메인이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즉 뭐냐,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퀀트라고 하면은 퀀트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더합니다. 뭘 더하느냐? 데이터 플러스 경제학이다 말을 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데이터 플러스 경제학이 퀀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데이터 기반 투자는 맞지만 퀀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학 지식을 같이 융합을 시켜야지만이 비로소 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한다 하면은 그건 퀀트가 아닙니다. 경제학 지식을 반드시 같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퀀트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경제학도 잘 알아야 되고 데이터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 근데 사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딥한 지식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진리.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구조를 봤을 때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요. 자, 여기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의 불변의 진리는 뭐냐, 이런 거거든요. 자, 주식시장 불변의 진리 뭐냐, 가치 투자 다 들어보셨죠? 자, 가치 투자의 원리는 뭡니까? 뭐죠? 싼 게 비싼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식이면 싸게 평가된 것이 비싸게 평가될 것보다 뭐다?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 미래가 되어서 갑자기 100년이 지났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비싼 게 싼 것보다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비싼 게 싼 것보다 좋을 수 있을까? 그거는 시장 경제 관점에서 말이 안 됩니다. 비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항상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건 불변의 진리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데이터 기반 투자로 한다 하면은 그거는 말 돼요. 그죠? 그런 거고, 그리고 소형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소형주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소형주는 어떤 논리가 있느냐, 작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동성 공급만으로 큰 주식보다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이 500억짜리 기업이 있어요. 얘가 2배가 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500억만 추가로 투자되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00조예요. 500조. 시총이 500조입니다. 이게 2배 뜁니다. 어떻게 되죠? 1000조가 돼야 돼요. 얼마 투자돼야 됩니까? 500조가 투자돼야 됩니다. 쉬운 일일까요? 500조 투자는 쉬운 일일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더 소형주보다 상승 여력이 낮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량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량주, 퀄리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 주식이라는 거의 본질은 뭐냐?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성장하는 그런 우량한 기업이 우량하지 않은 기업보다 좋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이것도 뭐냐? 이것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성장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우량하다라고 하는 것도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도메인 지식에 비춰봐서 말이 되지 않는 논리를 가져와서 투자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예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버터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버터랑 방글라데시에 있는 버터랑 우리가 S&P 500의 차트를 그려보면은 이 둘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방글라데시 버터 가격이 오르면은 S&P가 같이 오른다? 라고 하는 거는 불변의 진리일까요? 설명이 안 되죠.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좋은 퀀트 전략이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이익을 적자를 내고 있어요. 적자를 내는 기업이 수익이 좋다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불변의 진리를 봤을 때, 그죠? 적자 내는 기업이 왜 수익이 좋아?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과체적일 가능성이 높고 안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이라는 걸 만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 단순해야 되고요. 별표 5개 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메인 지식으로 비춰봤을 때, 경제학 지식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게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자, 키아이디어는 이겁니다. 키아이디어는 상관성이 낮은, 여기에 별표 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분산 투자는 어떻게 된다?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가 줄어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켓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마켓 타이밍. 이건 우리가 액티브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액티브 트레이딩.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인데 뭔 말이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을 거고 주식을 하기 안 좋은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구간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올 때, 그죠?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내리는 구간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면밀히 관측을 해서 시장이 내릴 것 같으면, 즉 하락 추세면 그때는 빠져나오고 시장이 상승 추세면 그때는 들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마켓 타이밍이라 불러요. 사실 데이터 기반 투자에서 퀀트 투자에서 이 액티브 트레이딩은 사실상 되게 큰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이 약간은 섞인 이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때 들어가고 빠져야 될 때 빠지는 거 있죠. 이때는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수익을 볼 때는 수익을 계속 청취를 하고 그리고 손실을 볼 때는 손실을 빠르게 끊는 그래서 일종의 리스크 관리 개념에서 접근하는 그게 우리가 이 액티브 트레이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동평균이에요. 이동평균. 그리고 저희 퀀터스에도 구현된 마켓 타이밍이 대부분이 다 이 이동평균에 기반한 전략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 분석의 기초 중 기초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요. 일단 이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N일간의 주가 평균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일 이동평균은 이건 뭐냐면은 최근에 5일간의 주가를 평균 낸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5일 이동 평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선이 왜 여기에 있냐면은 이 최근 5일이죠. 이때 최근 5일이죠. 이 5일간의 주가를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래와 같이 이동 평균 선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최근 5일 동안의 주가를 계속 평균 내 가지고 이거를 선으로 긋게 되면은 이게 곧 우리가 이동 평균 선이다 라고 부르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블랙 먼데이 때, 그 작년 블랙 먼데이 때죠. 코스피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수요일 날이죠. 이때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날이었습니다. 이때였거든요. 이때 일본은행이 금리 올렸어요. 이때 그래서 엔캐리가 사실 이때 시작됐죠. 그죠? 엔캐리 총산이 사실 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거에서 시작했어야 맞는 건데 이때는 시장이 어땠습니까?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자마자 지금은 아직 하락 배팅을 할 때가 아니구나 봤어요. 왜냐? 이때 이평선을 뚫었으니까 이때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목요일 날 보니까 갑자기 여기 위에 있는 요 이평선이 있는데 이거를 뚫으려다가 못 뚫었어요. 못 뚫었죠. 여기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출발을 했는데 약간 하락해서 끝났어요. 왜 그랬느냐? 엔캐리 우려가 이때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요 차트를 보고 그죠? 여기 이 이동평균선을 못 뚫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때 제가 1차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되니까 시장이 크게 빠졌죠. 금요일날 급락했죠.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급락의 폭이 얼마나 됐냐면은 보시면은 이 저항선 깼고요. 이 저항선 깼고 다 깼어요. 심지어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선까지 깼습니다. 다 깼어요. 그러면은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저항선 다 깨졌습니다. 저항선 다 깨졌죠. 그리고 금요일 날 사람들이 던졌는데 사실
이때 던진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던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주식을 들여다보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주식 안 들여다보다가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급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주식을 열어보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죠? 그러면 월요일 날에 이 사람들이 던질까 안 던질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아직 엔캐리 우려가 끝난 거 아니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 실제로 그때 실업률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사실상 엔캐리가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우려가 더 커지면 이때 금요일 날 못 팔았던 사람들이 이때는 던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추가 베팅하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때 돈을 번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그래서 차트를 봤었을 때 이때가 저항선을 일단 뚫었으니까 이때는 베팅할 때가 아니고, 목요일 날 보니까 이때 올랐다가 여기서 걸려가지고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펀더멘탈 안 좋아. 그러면 이때는 한번 베팅해 볼까 할 수 있는 거죠. 베팅을 한번 합니다. 실제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때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 근데 보니까 저항선 다 깼어요. 그죠? 그러면은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면 그때는 더 내리겠구나 해서 이때 마지막까지 보유해서 그때 블랙먼데이 때 큰 돈을 번 거죠. 요렇게 플레이를 한 게 사실 이번에 제가 블랙먼데이 때 돈을 벌었던 아주 큰 스토리 하나였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가지고 차트에서 심리를 읽어서 베팅을 했던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심리를 보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로직이 된다.